3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직업은 2번 바뀌었고요. 3년간의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신 마취 후 수술 때에도 2번이나 올랐습니다. 41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평생 한두 번 겪는 이벤트를 단기간에 겪으니 제 몸과 마음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동아주의라 생각하고 사연 보내봅니다. 지독하게 아끼며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참는 것은 기본이고요. 택시 한번 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대출받으면 큰일, 집값이 5억이면 5억 전부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련함의 끝을 찍었던 저는 직장생활 10년 내내 부모님에게 돈을 보태드렸어요. 딸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집은 저에게 애증의 대상이에요. 단 한 번도 친구들을 끝까지 초대하지 못했어요. 우리 집은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목공소 공장 구석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너 왜 내 집에서 내 덕 보고 사냐? 아기를 낳은 지 5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남편에게 저런 말을 듣고 나니 내 집 마련의 동력이 이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 저게 남편이 한 말이에요. 애 낳은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이외 개인적인 일로 이제 따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저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아요. 어느 날은 벽에 낙서를 하려고 크레용을 꺼내더라고요. 누구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깨끗하게 쓰고 돌려줘야 돼, 말한 적이 있는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바닥이고 벽지고 마음대로 낙서하라고 웃을 수 있는 엄마,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고정 수입도 없고 불안정한 프리랜서지만 이때까지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요즘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신축, 구축 상관없고 평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랑 맘 편히 쉬고 누울 집을 찾고 싶어요. 과연 이런 저희 가족도 서울에 갈 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던 무너지던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건 다름이 아니라 월보였습니다. 네이버에 무작정 부자 되는 법, 집 사는 법 검색을 했는데요.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구해줘 월보에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성애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 덕에 인생이 바뀌었죠. 생후 100일도 안 되어 가정이 파탄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하나뿐인 빛이 되어주고 싶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자랑스럽다던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도 되고 싶습니다. 가난을 끊으려면 한 세대에서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제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부자를 넘어 마음 부자, 시간 부자가 될 수 있게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싱글맘이시죠? 네, 싱글맘이신 분이 이제 좀 사연을 지금 보내주셨고요. 이제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집과 관련된 그런 고민이신 것 같고요. 금리나 공급 부족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식 평수 상관이 없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좀 많이 오를 아파트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나중엔 아이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요즘 대출받기 어렵다는데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아치리스님 가계부를 가져와 봤고요. 주식 그리고 뭐 주식 예수금, 청약통장 예금 거의 현금성 자산이죠. 거기에 또 현금 포함해서 2억 8천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도 꽤 많이 모으셨어요. 많이 잘 모으셨어요. 엄청 아끼면서 사셨잖아요. 아끼고 현금을 모으기만 하시는 계속 모으시기만 한 거죠. 3억 7천 정도 있으시고요. 이자 소득, 양육비, 프리랜서로 돈을 버는 거하고 엄마한테 좀 지원받는 거 해서 토탈로 한 450만 원 정도 소득이 잡히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 원 정도, 근로소득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친정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는 그래도 조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보험이나 여러 가지 합쳐서 고정지출이 한 150만 원 정도 거의 안 쓰시고 있죠. 거의 아이도 한 명 있는데 그렇죠. 보험이 50만 원이니까 실제로 고정지출이 100만 원이시죠. 그러네요. 실제 보험이 50만 원에 여기에 뭐 아이 어린이집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금으로 한 260만 원 정도 지금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한 60% 정도 저축을 하고 계세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가계 내역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만한 거는 뭐 보험 정도 되겠죠? 보험 정도? 엄마 보험이 25만 원 정도 좀 되셔가지고 또 이제 나이 드시면 보험 들기가 실손보험 그러니까 해지하기도 어렵고 해서 특히나 또 나이가 드시면은 뭐 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또 보험을 들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본인 보험이 한 15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으면 실손이나 정기보험으로
줄여야 줄였어.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나이가 이제 40 중후반 돼가니까 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그만둘 수 있는 은퇴를 또 준비하면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실손이나 정기보험을 1, 2만 원짜리라도 좀 이렇게 넣어야겠다.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거기 이제 회사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일단은 고정 지출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족력이 없기도 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해도 딱 모아도 엄청나죠.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본인이 만약에 지금 15만 원 내고 계시는데 가족력이 없다 하면은 실손이나 정기보험에서 한 그렇죠. 3만 원, 3만 원이면 맞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셔도 벌써 금액대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뭐 딱히 뭐 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동대문 지역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 해요. 동대문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 강남이 있고 또 이 동대문은 은평구처럼 강남 쪽이 아니라 강북, 강의 북쪽에 있고 바로 위에 이렇게 동대문이 성동구.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성동구, 위쪽으로 성북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좋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내년 초에 이문이라는 지역에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 지역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에서 가격이 낮은 가격에 좋은 아파트가 숨어있는 기회들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 다른 기회를 같이 찾을 수 있는 곳, 그런 공존하는 곳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은 이렇게 성동구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5호선 위쪽으로 해서 전농동이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어요. 현재 그 동대문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지역이고요. 이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레미안 크레시티, 레미안 카운티, 레미안 이브처럼 레미안 3대장이 이렇게 위치하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한번 이 지역을 살펴보면 너무 좋죠, 뭐 여기도. 반듯하고 네. 평지에 평지에. 이렇게 새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인데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시죠. 재개발되면서 이제 같은 시가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른쪽 보이시죠? 네.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 그리고 브랜드의 대규모 단지로 바뀌어 있던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딱 같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전깃줄이 가득한 이 빨간 벽돌의 이 낡은 주택가가 이렇게 바뀌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천지개벽이네요. 네, 천지개벽이죠. 여기가 전농동이라는 지역이고 이게 뭐 준신축부터 신축이 있는데 여기 24평 기준으로 11억대 중반의 가격을 벌써 보이고 있어요. 다시 동대문으로 네. 가면 여기가 청량리라는 지역인데 청량리 예전에 어떤 지역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유흥가 쪽에 많은 지역인데 여기가 이렇게 롯데캐슬이라는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천지개벽한 수준으로 바뀌었고 여기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어. 삼총사. 그리고 여기를 한번 로드뷰를 살펴보면 동대문 실질적인 내장이죠. 주거지로서 여기에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 어느 곳이 위치하고 있냐면 청량리역 보이시죠? 네. 이 지하철이 지금 1호선과 수인분당선하고 경의선 지나가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GTX라는 노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낡았던 낙후됐던 주거지가 이렇게 새로운 지역으로도 바뀌고 교통이 GTX라는 기존의 인프라에서 서울의 어느 지역의 일자리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관심을 가지고 가치가 높아지니까 관심을 가지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렇게 이제 답심리라는 지역의 구축 아파트. 여기서 동대문에 또 주목해야 될 지역이 어디냐면 제가 앞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곳이라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반듯한 지역에 이문 재정비 촉진구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보시면 라그란데라는 또 레미안 브랜드가 25년으로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아래. 또 연말에 이문 파크 자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래도. 여기에 휘경 쪽에도 자이 디센시아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한번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은 안 돼요.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기는 아파트는 한데 올라가고 있는데 주변에 여기 엄청 막 펜스가 이렇게 젖어 있고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일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동대문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규모 택지에 새 아파트가 뉴타운이 2개가 생긴다는 거죠. 더 사람들이 끌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는 거고 더 좋아지게 되니까 가치보다 더 상승을 하고 그게 자산의 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변화 끝났네? 연말 되면 이제 내년 초가 되죠.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인데 나한테 다시 이제 기회나 더 좋아지지 않을 건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나는 또 살펴보면 좋을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부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개발 탭을 눌러볼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게 지역이 바뀐다는 거예요. 재정비. 이렇게 바뀐 지역들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 혹시 내가 관심을 못 가지고 올해 입주할 때까지 좋은 아파트에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다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한테도 이 기회가 분양을 받는 기회 또는 이 새 아파트의 주변에 영향을 받으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지역들에서 입주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 영향을 주면서 현재도 이런 이제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찾아내고 낮은 가격에서 기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사연자분이 살고 계시는 곳은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네, 서울은 제가 아니지만 뒤에 이제 사연자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방향을 드릴 여쭤보시면 때 될것 이제 같습니다. 연관이 되는 지역으로 이제 말씀을 미리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스님 반갑습니다. 저 한가위 부입니다. 네, 여보세요? 가진 자산이 7, 8천 정도의 지금 현금 활용 가능한 자산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서울에 당장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거주하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없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어떤 방향이 필요하냐면 나의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세를 끼워두고 사두는 거예요. 세를 끼워두고 산다는 건 그거겠죠. 기존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 집을 만기가 충분히 남아있는 집을 사서 그 집을 내가 인수를 하면 세를 끼워져 있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7억짜리 아파트를 7억을 온전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4억을 제외하고 3억 정도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좀 전에 지역 분석으로 동대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대문이라는 지역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충분히 만기가 남아있는 집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기가 남아있는 집을 사면 현재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많은 입주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보는 이런 아파트에서 가격이 싼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이라는 지역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2억 7, 8천 정도의 종잣돈이 있으시잖아요. 실제로 세금하고 중개수수료나 이런 비용을 최대한 2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럼 실제로 나는 한 2억 5천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매매하고 전세 정도, 임차인이 새겨져 있는 집에 그 정도 차이 나는 집을 실제로 찾아보는 거예요. 2억 5천의 갭이 있는 저 전세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집을 찾아보란 말씀이시죠? 맞죠? 임차인이 만기가 남아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타 비용이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내가 가진 돈 내에서 이 아파트를 내 아파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단지들은 가격대도 그렇고 전세가가 낮아서 전세 가격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살펴볼 수 있는 단지는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택지 옆에 있는 또 다른 구축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보셨을 때 2억대에서 3억대 사이에 내가 살펴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서 오히려 하반기에 25년 1월 이문 쪽에 새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하게 되면 올해 이제 가을부터 이제 전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계속 살펴볼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동대문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지역을 혹시 아시는 지역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마용성 외 지역이 있지 않을까요? 저 주변. 아까 말씀하신 첫 사연에 말씀하신 뭐 은평구 쪽이나. 맞아요. 앞에 사연에서 은평구를 설명드리면서 서대문에 확장해서 홍제, 홍은 이런 지역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이 동대문처럼 주요 일자리에 접근하는 시간이 비슷하고, 거기에 택지 형태로 아파트들이 주거지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곳들이에요. 관악구도 마찬가지겠죠. 2호선의 역세권에서 2호선에서 강남을 가기 좀 용이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주거지가 언덕에 있어서 좀 그런 약점과 단점을 상쇄시키면서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고 가격대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고,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과 비슷한 가격대와 비슷한 전세 가격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와 주거지에 비슷한 쾌적성을 가지는 모습들을 갖춘 것들이 동대문이나 서대문이나 뭐 관악이나 성북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좋아하는 아파트들은 좀 비싸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데 신축 아파트들은 24평이 뭐 11억 중반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와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은 7억대의 가격도 보이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8억 중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세가 뭐 3억에서 4억, 5억까지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지역들이 내가 진짜 서울의 아파트를 먼저, 내가 원래 가고 싶은 서울에 진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으시잖아요. 아침 인슬님께서. 네. 그 지역에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지역을 통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을 넘어가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저 멀리 깃발이 있다면 그 깃발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방법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이제 프리랜서라 네. 꼭 내 집 마련이나 고유튜터님이 말씀하신 이런 갭으로 이제 전세를 끼고 매매해서 일단 놓는 방법에 저는 대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리고 또 네, 소득이 맞아요. 안 잡히거든요. 네. 안 잡히는 프리랜서라 대출이 안 되면 제가 뭐 집을 구매하거나 혹시 청약도 1순위라고 사연에 보내드렸었는데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그게 다 가능한 건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당연하고 이 걱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게 필요하고 내가 여러 가지 소득 요건에 따라서 증빙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내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내야 되고 실거주가 거주를 할 때도 미리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을 매매 전세 차이로 인해서 전세를 임대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혹시 전세가 안 맞춰졌을 때 계약이 안 됐을 네네. 때 대출이 없으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침민슬님께서 제가 아까 새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즉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만기가 좀 여유 있게 남아있는 이런 매물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바로 새가 끼어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고 전세 계약된 금액의 차익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전세를 제가 임대 기간이 좀 길게 끼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현재 서울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장 뭐 신축 아파트나 이런 이제 공급의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당분간 뭐 여기 동대문이라든지 성북구, 강동구의 일부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서울 전체로 따졌을 때 26년에는 8,000세대밖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 만기 시점에는 높지 않는 전세로 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그런 위험은 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비껴가면서 위험을 해소해가면서 우리가 해칭한다고 하는데 위험을 줄여가면서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 만기가 좀 남아 있는 거를 잘 찾아서 내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매물을 보면서 준비를 하면 좋고요. 주인분의 사정으로 빨리 집을 팔아야 되는데 주인분은 이사 갈 데가 없어서 이 집을 팔고 이 집에서 그대로 전세로 거주하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 매도자 집을 파는 분한테는 전세를 내놓기 때문에 차액만큼만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인 전세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서 하면 그런 대출받기 어려운 위험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알려주신 방법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미 그 내가 가지고 있는 2억대 중반의 돈으로 다 등기를 넘길 때까지 해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 집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부지런하게 또 이제 내가 그 지역을 보는 준비도 하지만 또 이제 저축을 계속 해 나가시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서울에 있는 집에 거주를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좀 소득이 좀 늘어나거나 증빙이 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활용이 된다면 거주집의 대출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축액 내에서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활용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단계를 밟아서 나가시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아파트로 이제 바꿔오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네, 가계부 보내드린 내역에는 제가 지금 총 자산이 한 2.8억으로 돼 있는데 청약저축하고 종신보험이 지금 만기가 20년 남인데 1년이 남았어요. 내년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 담보대출로 하면 5% 이자율로 제가 한 3,300 정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동생한테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나한테 이자 좀 받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5천만 원까지 누나 뭐 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3억 6천, 3억 5천 뭐 이때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세금 빼고 제가 3억 초반대까지 좀 알아봐도 되는 걸까요? 내년에 만기인 거는 확실한 자산인 거잖아요. 내년 만기가 네네. 되는 종신보험이라든지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 일시적인 대출이고 만기가 되면 다 일시 상환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활용하면 좋은 것 같고 동생분의 자산은 저는 일단은 동생분이 좋은 마음으로 이제 누나한테 이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그 부분보다는 일단 내가 가진 자산 내에서 활용하는 게 이 자산이 올라갔을 때 이런 이제 돈이 섞이게 됐을 때 실제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팔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이제 고민이 생길 수 있거든요. 2억 8천 정도의 자산에서 추가로 1년 뒤에 돈이 들어오는 그 부분까지 활용은 너무 좋은 선택이시고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근데 동생분의 자산은 오히려 동생분이 본인의 어떤 계획이나 그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확신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의 돈이 안 들어가고 가족의 돈이 들어갔을 때 서로 확신이 없고 불안한 마음에서 제대로 된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 이렇게 준비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또 이제 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문자로 따로 정리해서 고민을 또 남겨드리면 이제 고민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적어주신 사연을 읽어보면서 저 어릴 때 살던 집하고 너무 똑같아서 제가 생각이 많아졌던 게, 저도 한 대문에 여러 집이 있는 공동주택에 그 화장실이 마당 끝에 있는 데서 공동 화장실이 있었었고, 거기도 수세식이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거기서 이제 살면서 저의 모습 막 이제 오버랩 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집이 애증의 대상이라는 게 너무 맞아서 저도 때로는 가기 싫어지고 친구들이 나를 따라와서 우리 집을 알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보여주고 싶었지만 들어가기 싫은가 너무 공감이 됐고, 준비되지 않는 저 부모님의 어떤 노후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같은 부분에서도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방법을 배워서 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6년 7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배워하고 익혀왔던 거를 통해서 지금 아침 이슬님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 방향이나 그 방법으로 해 나가면 이전의 그 모습을 분명히 끊고 새로운 모습의 또 가족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 잘 들으셨을까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100%는 아니지만 뭐 80% 정도 이해가 됐으니 다시 돌려보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뭐 동생분, 뭐 엄마 다 같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일단은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투자로 지금 매수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산 거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 오르기만 한다면 사겠지만, 이게 또 시장이라는 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6억에 샀는데 막 5억 5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권유로 이렇게 시작한 경우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오히려 더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투자적인 부분은 오히려 가족이어도 그런 부분은 좀 노터치, 일단 노터치, 나부터 바로 쓰고 내가 이렇게 잘 되면은 그리고 나서 해도 쉽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위하는 일이 효과가 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소득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이제 집을 매수를 하면은 지금 이자 소득이 100만 원 정도 지금 나오는데 안 나오게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종잣돈으로 그거에 대한 이자 소득이 지금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사용해버리면 당연히 이제 이자 소득이 안 나오면서 지금 현재 4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로 좀 다른 건 약간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양육비 100만 원도 물론 당연히 줘야 되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좀 내가 바꿀 수 있고 좀 더 키워야 되는 부분이 근로소득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일단은 그 근로소득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투자로 내가 막 뭘 하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보이님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종잣돈을 한번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 소득을 좀 올려서 내 몸값을 올려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는 오늘 상담에서 이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저도 제가 투자가 가능한 사람인지가 사실 너무 궁금해서 사연을 보냈는데, 지금 일단 집을 제가 갖고 있는 종잣돈으로 집을 한 채 마련하고 그 후에는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종잣돈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은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는 시간대가 아침 일찍이거나 아주 저녁 늦게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거를 최소한으로 낮에 할 수 있는 걸 끌고 오다 보니까 사실 수입이 많지 않고 주말에 제가 부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맡길 수 있으면 근로소득은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금 조정해서 일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네, 지금 이제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3살이에요. 3살. 되게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 아이 보면서 또 희망을 얻고 있으시잖아요. 아이가 저한테 희망을 준 거죠. 월부와 함께 진짜 이렇게 월부에서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하면 나도 아이랑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틴 거죠. 아이한테 어떤 엄마 되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 부자, 진짜 부자도 좋은데 저는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싶어서 시간 부자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네. 아이가 3살 되는 동안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뭔가 마음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서 시간을 많이 그렇게 보내주진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막 이사도 다니고 직업도 계속 바뀌고 매일 엄마가 바쁘다 그래요. 엄마는 매일 바빠. 엄마는 나랑 안 놀아주고 매일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투자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자산 많이 키워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번 여유를 가지고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엄마가 돼주고 싶어요. 네, 아이가 기대가 크겠네요. 좋습니다. 또 이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먼저 저희한테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셔서 네.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저희가 좀 힘이 되지 않았나,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니고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아주 많이 됐다니 아주 다행입니다. 너무 이제 조바심 내지 않고 행동할 준비는 돼 있는데 주저했던 이유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갈피가 안 잡혀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방향을 알려주셨으니까 열심히 뛰어야죠. 좋습니다. 내일 주말에 맛있는 거 또 가족이 네. 오붓하게 또 즐겁게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네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보험료 좀 줄이더라도 영양제 내 거 챙겨 먹기. 영양제 생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보이님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네. 저도 이제 간절하게 하면서 바뀌어가면서 느낀 건데 일단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희생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나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버텨내고 계속 이어가면서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서울에 내가 원하는 자산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순간순간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스스로 칭찬 많이 해주고, 왜냐면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하는 분은 스스로 칭찬은 정말 못해요. 이슬님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잘하고 있고 스스로 잘 해왔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이렇게 버텨왔으니까 지금 다음에 행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그 마음과 진심이 이슬님께서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하고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엄마, 난 엄마를 닮고 싶어졌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렇게 될 너무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만 나도 항상 스스로를 정말 아껴주시고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포인트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좋은 기회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